큰 혈관이 잘렸기 때문에 보통 3-4리터 이상은 빠져나간 게 아닌가. 상당히 과감하고요. 뭔가 조심하는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시계차고 있는 시계줄이 풀어졌지만 시계줄 빼앗아가지 않았지. 뭐 이렇게 막 빵가도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 그냥 대통령이고 막 그냥 막 처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18년 전 한 신고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한 씨는 평소 손님들이 많은 신사동의 한 대로변으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나올 법한 주점들의 입구를 유심히 살피던 중 그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 하나가 포착됩니다. 계단에서 뭐가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춤주춤하고 쳐다봤더니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그래서 돌려서 갔어요. 하의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은 한눈에도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 밑에도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19로 신고를 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도착한 경찰. 여인이 가리키는 어두운 지하에는 한 단란주점이 있었습니다. 시민인들은 성격가 일반 비유가 못하는 오버아이. 죽음의 악취가 벌써 계단 밖으로 풍겨 나오던 그곳에는 잔혹하고도 광기 어린 살인의 현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바다가 된 바닥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세 남녀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 참혹함은 수없이 많은 강력 사건을 다루었던 형사들도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누군가 한바탕 휩쓸고 간 흔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는 배수구를 막은 흔적과 함께 물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세면대에서 넘친 물은 바닥으로 흘러들어 다량의 혈흔과 섞여 흥건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현장을 훼손하려 했던 듯 주점 안에 위치한 방 한 곳에서는 접시와 유리컵 등이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바로 옆방에는 30-40대의 세 남녀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곳 여주인과 2명의 손님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에는 온통 타박상이 심하고 칼에 수차례나 찔려있는 상태. 수많은 시신을 봐온 법의학자의 눈에도 몹시 믿기 힘든 장면들이었다고 합니다. 김 여인은 예리한 흉기로 인해 무려 12cm 길이로 찔려서 베인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남자는 17cm 깊이로 폐까지 찔린 것이 치명상이었지만 찔리고 베인 곳이 20곳이나 됩니다. 여주인 이 씨 또한 허벅지와 등을 깊게 찔린 것은 물론 입 가장자리를 칼로 찢은 상처가 13cm에 달합니다. 사망한 김 여인도 둔기에 맞아 찢어진 상처가 무려 7개였습니다. 살해 이외에 불필요한 흔적, 얼굴의 일부를 힘주어 벤다든지 아니면 둔부 있는 데를 여러 번 찔른다든지 이런 흔적들은 사실은 보기 매우 힘든,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뭔가 굉장히 잔인한 걸로 보여지고요. 피해자들은 결박 상태로 공격을 받은 듯 두 손이 등 뒤쪽으로 묶인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 여인에게 남겨진 혈흔도 참혹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그 발바닥에는 혈흔들이 묻어 있는 거로 보아서 범인들은 이미 2명을 그 한거불능 상태로 만든 이후에 한 명에게 있어서는 결박하지 않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홀에 있는 테이블 여러 곳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전화기 수화기는 내려져 있었고 주변은 뭔가 급하게 뒤진 모습입니다. 남자의 주머니에도 칼로 찢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주머니 뒤져가지고 그것도 그냥 뒤져서 바지 같은 거 막 하면 찢었어요. 잔인한 강도의 소행처럼 보이는 흔적들. 수사 결과 금목걸이와 금팔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일부가 없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카락 뭉치였다고 합니다. 금품을 훔쳐 빨리 달아나기 바빠야 할 범인들은 왜 시간을 들여가며 다량의 머리카락을 자른 걸까? 형사들은 범행 장소인 주점 내부에서 범인들의 흔적을 찾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일부만 그러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정에 많이 집중하게 됐어. 신문 중에.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장소인 만큼 39개나 되는 쥐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라 감정이 불가능한 지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문이 묻었을 만한 컵과 접시들도 범인들이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단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존자의 기억입니다. 옆구리와 목을 찔리고 대수술을 통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생존자 최 씨. 그녀가 기억하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생존자 최 씨가 기억 저편에서 힘겹게 끄집어낸 조각은 어떤 얘기일까? 신사동 가더니 언니 잠깐만 들려 내 얘기 듣고 가 허글 콩게 들어간 게 거기에요.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을까? 그날 지인 김여인과 신사동 주점에 들어간 건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고민이 있다던 김여인이 술이나 한잔 하자며 들어간 그곳에서 잠시 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자 씨는 처음 용의자 갑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 그 방 열어보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은 내가 거기 옆에 사람이 노래 부르다가 화장실인 줄 알고 화장실 옆이니까 문 열어봤는데 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우리는. 그러니까 뭐 강도로 보였다고 하면 뭐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곧이어 여주인 이 씨가 들어와 옆방에서 합석을 제안했다고 알렸습니다. 호기심에 가보자는 말에 따라가긴 했지만 용의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 들어왔는데 너무 섬찟하고 남자들 속에서 나는 일찍 나와버리고 거기서 걔네들 합석 조금 하려고 하다가 그냥 뭐가 안 맞는데 바로 또 내 집 따라서 나오더라고. 두 여인은 1번 방으로 돌아와 다시 얘기를 나눕니다. 잠시 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을 나선 생존자 최 씨는 용의자들이 카운터에 몰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화장실 한번 갔었는데 그냥 뭐 무슨 운동중 그 카운터에 몇 사람이 서 있다고 이걸 막 관심 없이 그냥 화장실 갔다가 쑥 들어가고. 그때부터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시작됐다고 최순자 씨는 끔찍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조금 있다가 있으니까 이제 뒤에는 손은 뒤로 다 하고 그리고 발길로 차고 우리 방에다가 차 넣었으니까 그 남자는 말로 하자 남자가 말로 하자 그러고 여자는 살려주세요 하고.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잔인한 폭력이 둘에게 가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인마들의 칼끝은 이내 두 여인에게도 겨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용의자들이 더 흥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안 뺏기려고 반항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워버려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주려고 하니까 4번 그냥 그 구석발로 그 세면바닥에다 그냥 갖다 구석발로 차가지고 그 이마에 딱 대니까 피가 벌써 쫙 흐르는 거 보이더라고. 이게 아니라 저 아줌마는 다 순수히 이 얘기를 듣는데 너는 왜 이지라느냐고 하면서 막 더 치는 거야. 폭행의 정도가 달랐을 뿐 살인의 폭주를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딱 옆구리를 찌르더라고. 그러니까 썸뻑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데 이 목 찌르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칼 찔리고 나서 두 번째 칼 네, 두 번째 칼은 들어갔는데 벌써 그때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목에서 막 피가 나와갖고 죽었냐 살렸냐 해가지고 머리 흔드는 거 그거 기억하고 다 저거 했어? 확인했어? 죽은 신용아이라고 나중에 와서 또 확인할까 봐서 그냥 숨도 안 쉬고 그 뭐야 또 재발견하고 나 죽일까 봐 마지막 가면서 그거 하는 소리는 빨리 가자 시간 없다는 소리를 들렸어요. 빨리 가자 시간 없다. 어느 순간 찾아온 정막.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잔혹한 살인마들이 그것도 셋이나 다녀간 자리에서 최순자 씨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막손 한쪽 손으로 막 타고 다 헤매면서 문 들어오면 찾으려고 했더니 누가 보면 몇 바퀴 돌아가 안 나타나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로 탁 미니까 그게 밀쳐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서 이게 통로구나 하고 나 기어나가서 산 거지. 최 씨의 목 깊숙이 들어온 칼날은 식도까지 위협했지만 몇 번의 수술을 통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존자 최 씨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처지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자신들도 퇴직을 당해 같은 처지다.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폭력과 함께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현금 6만 원과 귀금속, 카드 등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시신에 남은 흔적은 묘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계 차고 있는 시계줄이 풀어졌지만
시계줄 뺏어가지 않았지. 이 남자에게 반지도 깨있어요. 반지도 뺏어가지 않았어. 금품이 범행 목적이라고 보기에 남긴 귀중품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불필요한 손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고통을 가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인 걸 봤을 때 시간이 없어 가져가지 않았다는 추측도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돈도 뺏어가고 뭐 카드도 가져갔으니까 통장 같은 거 돈을 인출하지 않았냐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단서가 발견되지 못했죠. 용의자들이 피해품인 카드를 쓰거나 귀금속을 장물로 내놓은 적들은 없어요.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물품표도 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귀금속도 뭐 어디서 판매처가 안 나왔어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생존자 역시 모든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뚱뚱하고 목이 짧았고 머리 스포츠가 돼가지고 스포츠 좀 굵힌 거 갖고 앞머리가 내려온 거. 또 두 사람은 좀 얄쌍하게 보였고. 먼저 퇴근한 언니 이 씨와 생존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한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키는 168에서 170cm 정도. 지문과 DNA 기댈 수 없었던 만큼 몽타주는 경찰이 손에 쥔 것 중 제일 중요한 단서일 겁니다. 경찰서에는 100여 건의 제보 전화가 왔지만 수사 결과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범행 현장에 흘리고 간 칼집입니다. 범인들에겐 흉기로 쓰인 이 칼은 그들의 정체를 말해줄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공수 특전단이 쓰는 칼이야. 그 칼은 여기 토미가 있고 양쪽에 토미가 있고. 생존자가 그려낸 칼 모양에서도 톱니를 강조해 그릴 만큼 인상적인 칼. 피해자들의 상처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흉기를 쓴 것이 확인됩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은 저질렀지만 이미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경험이 있는 자들일 거랍니다. 범행 패턴을 연구하는 김원배 연구관도 용의자 중 일부는 당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흉악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 장기 복역수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 주점에서 이런 범죄가 종종 보이거든 이게. 하지만 쇠세의 범죄 경력은 제법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 떨어진 이 케이블 타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묶고 있었는데 묶어갖고 이게 저기가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떻게 몸살을 치니까 그게 풀려진 게 참 이해하네요. 37cm 길이의 케이블 타이는 제대로 묶었을 경우 성인 남성의 힘으로도 좀처럼 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묶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네,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결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한 번에 풀러지는 거죠. 실제 현장에 떨어진 케이블 타이는 반대로 묶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도구의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3명 중에 분명히 치밀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범죄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미궁에 빠져버린 사바이 단란주점 3인조 강도 살인 사건. 이 위험한 손님들은 끝내 정체를 들키지 않았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파주시 자유리에 위치한 군부대 인근에서 당시 군인이었던 박 씨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군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이던 그는 그날 오전에도 여느 때처럼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 군수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네킹을 누가 거기다 버려놓은 줄 알았어요. 통상 마네킹에는 반지를 안 끼우잖아요. 반지를. 마네킹이 무슨 반지를 끼고 있지? 도로변 경사면에 놓여 있었던 의문의 물체. 마네킹이 버려졌다고 보기에는 손가락에서 번쩍이는 금반지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마네킹이 아닌 목 부위가 훼손된 상태로 처참하게 숨진 한 남자의 시신이었습니다. 저는 중대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시체, 목 잘린 시체가 있는 것 같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참혹한 시신 상태의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노란색 개인 택시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봐 택시기사로 추정된 남자 이름표도 발견됐습니다.
그의 입에는 마치 재갈을 물린 것처럼 넥타이가 입까지 올라와 있었고 양쪽 손목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난히 목 앞부분만이 피로 흥건히 젖은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남자는 목 앞부분에 약 17cm가량의 절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을 직접 찔러서 살해한 경우들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평으로 목을 그어서 살해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끔찍하게도 누군가 남자의 목 부위를 힘주어 여러 차례 벤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절창 아래쪽에 강하게 목이 졸린 흔적 사큰도 발견된 겁니다. 경부 압박과 경부 절창, 두 개의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 사큰과 절창을 제외하고는 몸에서는 다른 어떤 상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유기 당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표피 박탈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길 위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남자. 당시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몰던 37살의 김인식 씨였습니다. 오남매 중 셋째로서 부모와의 형제를 살뜰하게 챙겼다는 김인식 씨. 그는 당시 경력 7년의 개인 택시 운전기사로 그날도 운행을 나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인식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199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집에서 나와 여느 때처럼 서울 시내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11시경 경기도 파주 도로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스토막 컨텐트, 미소와 20g, 아주 소량 남은 것. 부검 결과 김인식 씨의 위장에서 발견된 내용물들로 그의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요 병, 여기에 있는 요 정도 남은 거거든요. 거의 공복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보통 3-4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흡수가 되게 돼서 위가 비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3-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때는 12월 30일 오후 8시경. 그렇다면 그는 그날 자정 전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녁 식사 후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의 의심처럼 정말 택시에 태운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던 걸까? 그런데 그날 인식 씨와 함께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택시였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수배한 결과 친구가 이제 당시 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수배차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피해서 발견했어요. 파주가 아니라 고향 쪽에. 사건 현장인 파주 자유로변에서 약 30km 떨어진 고양시에서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3일째 되던 2000년 1월 3일이었습니다. 당시 신축 건물 공사장 도로변에서 발견된 택시는 바퀴에 진흙이 묻어 있었고 앞바퀴 옆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차가 깨끗했어. 깨끗했어요. 30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안에서 지문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택시 안에서는 김인식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2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동전 18,000원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라고는 없었던 택시 안.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닥에선가 혈흔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옆면 등에서 몇 점의 낙하 혈흔과 소량의 비산 혈흔이 발견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은 가장 먼저 택시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또 심했어요. 택시강도가 당시 외진 곳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유가족들은 택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택시 강도의 소행이라면 분명 사라졌어야 했을 돈이나 물건들이 김인식 씨 택시 안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끼고 있었던 금반지와 상의 주머니에 넣어뒀던 현금 2만 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택시 강도 치고는 너무도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 전체를 거의 긋다시피 하는 기도와 식도가 모두 잘렸다는 것은 이 통상적인 목동맥의 안쪽보다 더 깊게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경부 압박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날카로운 흉기로 다시 한번 공격한 범인.
큰 혈관이 잘렸기 때문에 보통 3-4리터 이상은 빠져나간 게 아닐까. 분출이 나와야죠. 고여있는 피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잖아요. 만일 택시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시신에 남겨진 상처에 비해 택시 내부가 너무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현장을 고정한 세트에서 남은 단서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택시 내부 상태에 주목하는 현장 감식 전문가. 차가 깨끗했다 그러잖아요. 차에서는 뭐 흉기를 이용한 범행은 아니었고 이제 칼로 위협을 하고 손 내밀어 이래가지고 이제 묶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한 범인은 아마도 차를 세우게 한 뒤 가장 먼저 손목 결박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이라 그러죠. 끈으로 이렇게 졸랐을 때 상태가 이렇게 각도가 평인 경우에는 뒤에서 잡아당긴 겁니다. 목을 끈으로 쪼아가지고 이제 질식사시킨 거죠. 사건의 형태로 봐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범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피가 위에 앉아서 이렇게 잘린 상태면 이쪽 피가 다 젖었겠죠. 네, 다 젖었겠죠. 근데 보면은 여기 배 있는 부분에 보면 하얗잖아요, 그죠? 피가 안 묻어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죽인 다음에 끌고 내려와서 버리고 확인 사살 칼로 다시 끊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시신의 상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던 피해자의 옷. 이는 다름 아닌 시신 유기 장소가 곧 범행 장소였음을 말해주는 단서라고 했습니다. 인적이 뜸한 곳에 시신을 유기하고 목에 상처를 낸 범인. 김일병 소장이 한 가지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공범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 자세는 던진 자세지 굴린 자세가 아니에요. 굴렸다면은 그 방향을 따라서 건초로 트랙이 있을 거예요. 경사면 어디에도 범인이 시신을 굴렸거나 끌었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 그날 김인식 씨를 살해한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범인들이 누구인지 알 만한 단서는 없는 걸까? 오순섭 전 팀장은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단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끈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4번, 3번을 묶었다 그랬어요. 돌렸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3번을 돌려가지고 여기도 4번을 돌려서 이렇게 묶는다. 조금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양쪽 손목을 각각 묶어 연결시킨 결박 형태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묶는다면은 이제 한 명이 이제 칼로 위협을 하고 손 내밀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고 중간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묶겠죠. 풀기가 쉽지 않네요. 풀기 쉽지 않죠. 이것도 그냥 대충 묶었는데도. 반면 범인이 묶은 결박 형태는 손목과 손목 사이를 떨어뜨려 놓아 제압을 위한 결박으로 보기에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형태. 때론 범인이 남긴 시그니처에는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던 끈에 범인의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의 기술로 새로 분석을 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검출 그 민감도가 지금처럼 높지가 않아서 그런 증거물은 DNA 분석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 증거물을 만약에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찾아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범인이 뭐 맨손으로 일단 매듭을 지어서 꽉 묶었다고 하면 이제 손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그 이제 매듭 부분에 있을 것이고요. 당시 시신이 발견되었던 현장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끈을 비롯해 수많은 증거물과 유류품이 있었습니다. 감정조차 하지 않았던 증거물과 감정을 의뢰하긴 했지만은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물들. 지금의 과학기술로 다시 재분석한다면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가족을 위해 길 위를 달렸을 아들. 이 길 어디엔가 묻혀있을 그날의 진실은 대체 무엇인지 어머니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